실종된 자매를 찾는 일상적인 복지 확인이 내 경력을 끝낸 다시 낸 악몽으로 변했다. 마약 중독 어머니가 딸들을 악마로부터 정화한다고 믿는 표백제 냄새가 진동하는 집에 들어간다. 욕실에서 16살 그레이스의 시체가 농축 표백제가 담긴 욕조에 떠있는 것을 발견한다. 언니 릴리가 속삭인다. 엄마가 매일 하얀 물을 마시라고 했어요. 밖에서 잠긴 그 문 뒤에는 무엇이 숨어져 있었을까? 안녕하세요, 여러분. 시작하기 전에 채널을 좋아요 해주시고 구독하시고 어디서 오셨는지와 어떤 시간에 보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렇게 하면 유튜브가 이런 이야기들을 계속 보여줄 것입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제 이름은 탐정 잭 휘테이커입니다. 23년 동안 세크라멘토 카운티 보안관 사무소에서 주요 범죄를 다루었습니다. 그 시간 동안 갱단의 살인사건부터 가족 살인사건까지 모든 것을 보았습니다. 연쇄 살인범 사건과 아동 유괴 사건도 처리했습니다. 저는 인간이 저지른 최악의 것들을 보고 나서 밤에 잘 수 있는 정신적 갑옷을 만들어 놓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틀렸습니다. 제 경력을 끝낸 사건은 10월의 화요일 아침에 시작되었습니다. 우리는 아동보호 서비스에서 전화를 받았습니다. 두 자매의 복지 점검을 도와주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 소녀들은 13세와 6세였습니다. 3주 이상 학교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어머니는 데보라 크레이머였습니다. 그녀는 약물 중독과 방김과 관련하여 아동보호 서비스와의 이력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소녀들은 6개월 전 그녀에게 되돌려졌습니다. 그녀는 법원에서 명령한 치료 프로그램을 마쳤습니다. 그날 저는 탐정 클레어 베넷과 함께 파트너 관계를 맺었습니다. 그녀는 아동범죄를 다룬 10년 경력의 베테랑이었습니다. 우리는 이전에 신중한 처리가 필요한 사건들을 함께 조사한 적이 있었습니다. 생과 사의 차이가 종종 피의자를 처음 다루는 방식에 따라 달라지는 사건이었습니다. 클레어는 과거에 생명을 구한 아동 심리를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녀의 직감을 완전히 신뢰했습니다. 북부 세크라멘토의 낡은 지역으로 주소를 향해 운전하는 동안 클레어는 사건 파일을 살펴보았습니다. 아침 하늘은 회색의 세크라멘토 하늘로 덮여 있었습니다. 모든 것을 눌러주는 듯한 하늘이었습니다. 평범한 전화를 하는 것조차 두렵게 만들었습니다. 어머니는 34세의 데보라 크레이머입니다. 8년 전부터 매수 사용의 이력이 있습니다. 그녀는 폴더에서 읽었습니다. 소주로 여러 차례 체포되었고 아이들을 임시로 빼앗긴 아동 위험 사건이 2건 있었습니다. 현재 남자친구는 41세의 데니스 켈러맨으로 약물 소지와 가정폭력의 여러 사유로 과거가 있습니다. 2018년에는 치명적인 무기로의 폭행으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여러 페이지를 넘기며 소녀들은 13세의 명예롤 학생인 릴리와 6세의 그레이스입니다. 교사들은 그녀를 밝고 사교적이라고 묘사합니다. 마지막으로 확인된 목격은 3주 전 프랭클린 초등학교에서 있었습니다. 학교 관계자들은 릴리가 그레이스를 대신하여 여러 차례 아픈 신고를 했다고 보고했습니다. 하지만 두 소녀가 사진 촬영 날에 나타나지 않자 그들은 걱정하게 되었습니다. 릴리는 그날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힘든 시간을 겪고 있는 동네를 지나갈 때 저는 정신적 메모를 했습니다. 체인 링크 울타리 위에 날카로운 철사가 얹혀 있었고 창문은 보안바가 덮여 있었습니다. 마당에는 고장난 가전제품과 방치된 차들이 산산조각이 나 있었고 가정폭력 전화가 일상인 지역이었습니다. 아이들은 큰 소리를 들으면 숨는 법을 배웠고 이웃들은 간섭할 수 있는 위험이 있었기 때문에 자신의 일에만 신경을 썼습니다. 우리가 찾고 있는 집은 막다른 골목 끝에 있었습니다. 이웃의 기준으로 보더라도 고립되어 있었습니다. 아마도 1960년대에 지어진 작고 단층의 임대주택이었고 수십 년 동안 유지보수가 없었습니다.
앞마당에는 창문까지 닿는 잡초가 무성하게 자랐고 그 창문 중 여러 개는 안쪽에서 알루미늄 포일로 덮여 있었습니다. 매수 생산 또는 사용의 전형적인 신호였습니다. 공공요금 미터기를 봐 클레어가 주차를 하면서 관찰했습니다. 어떤 손을 댄 거야. 아마 전기를 도난당하고 있어. 녹슨 채인 링크 울타리가 재산을 둘러싸고 있었고 문은 부서진 경첩으로 열린 채로 있었습니다. 현관문으로 다가가면서 저는 내 내부 경고 시스템을 울리는 다른 세부 사항을 알아차렸습니다. 신문 배달 가방이 마루에 흩어져 있었고 깨진 우편함에서 편지가 넘쳐났습니다. 콘크리트 계단에 화학 착색으로 보이는 자국이 있었습니다. 현관문 페인트는 벗겨져 있었고 여러 겹이 이전 색상이 드러났습니다. 높이가 다른 3개의 잠금 장치가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이는 편집 중이나 여러 차례 침입 시도를 암시했습니다. 초인종은 고장나 있었고 느슨한 전선에 매달려 있었습니다. 세크라멘토 카운티 보안관 사무소입니다. 데보라 크레머와 이야기해야 합니다. 라고 저는 문을 두드리며 우리의 존재를 알렸습니다. 대답은 없었습니다. 집안의 침묵은 무겁고 비정상적으로 느껴졌습니다. 대부분의 집은 비어 있어도 배경 소음이 있습니다. 가전제품이 작동하고 시계가 쿵쿵거리고 바닥이 소리나기 마련입니다. 이 집은 고의적으로 은폐된 것처럼 조용했습니다. 저는 다시 한번 세게 두드렸습니다. 경찰입니다. 문을 열어주세요. 우리는 복지 점검을 해야 합니다. 몇 분이 지나고 우르르 걷는 발소리가 집 안에서 들려왔습니다. 그런 다음 여러 개의 자물쇠가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과정에는 거의 2분이 걸렸고 최소한 5개의 다른 자물쇠를 열고 있었습니다. 마침내 문이 여는 것이었습니다. 한 여자의 얼굴이 드러났습니다. 데보라 크레머는 매수 중독의 전형적인 모습처럼 보였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파리하고 광대뼈가 움푹 패였으며 눈 아래는 어둠이 있었습니다. 그것들은 제대로 된 수면을 취하지 못한 날들이 나오는 것이었습니다. 그녀의 피부는 만성약물 사용자에게 흔히 보이는 회색빛이었습니다. 그녀의 머리는 기름지고 단정하지 않았습니다. 가장 불안한 것은 그녀의 눈이었습니다. 계속해서 안절부절하며 우리의 얼굴에 한순간도 집중하지 않았습니다. 그것들은 정신병에 깊이 빠진 사람의 편집증적인 경계심을 드러냈습니다. 뭘 원하십니까? 그녀가 물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쉰소리였고 의심이 가득했습니다. 그녀는 문틀을 잡고 있는 손이 떨렸습니다. 크레이머 씨, 저는 휘테이커 탐정입니다. 이곳은 베넷 탐정입니다. 우리는 릴리와 그레이스를 확인해야 합니다. 그들이 학교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괜찮은지 확인해야 합니다. 여자의 눈은 당황하여 우리를 스쳤다가 그런 다음 뒤편의 거리를 줌했습니다. 추가적인 위협이 있는지 확인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들은 괜찮습니다. 단지 아프기 때문입니다. 독감이 심하고 전염성이 높습니다. 들어오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봐야 합니다. 클레어는 단호하게 말했지만 공격적이지는 않았습니다. 그녀의 어조는 상황이 빨리 고조될 수 있음을 감지할 때 사용하는 색깔이었습니다. 그냥 복지 점검입니다. 우리는 쉬운 방법으로 할 수 있지만 영장을 받고 더 많은 요원들과 함께 다시 나올 수 있습니다. 당신의 선택입니다. 데보라는 거의 1분을 주저했습니다. 그녀의 얼굴을 통해 내부의 갈등이 펼쳐지는 것이 보였습니다. 마침내 그녀는 한 걸음 물러서며 문을 더 넓게 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몸짓은 방어적이어서 마치 우리가 언제라도 그녀를 공격할 것처럼 보였습니다. 냄새가 즉시 우리를 강타했습니다. 화학물질의 냄새가 매우 강해 저희 눈에 물이 차고 목이 아파왔습니다. 그것은 표백제였지만 정상적인 가정청소와 연관되는 깨끗한 냄새가 아니었습니다. 이는 압도적이고 신맛이 나는 산업용이었습니다.
마치 누군가 상업용 소독제를 집 전체에 부어놓고 잊은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예수님, 클레어가 속삭이며 팔소매로 코를 가렸습니다. 우리가 거실로 들어가면서 시각적으로 태어날 수 있는 것보다도 더 불안한 것들을 발견했습니다. 집의 내부는 외부에서 연상되는 것보다 훨씬 더 불안했습니다. 방은 소파 하나가 주렁주렁한 배치로 쓰레기통에서 꺼낸 것처럼 보였고, 깨진 화면에 오래된 텔레비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쓰레기 음식 용기와 약물 용구로 덮인 커피 테이블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즉시 제 주목을 붙잡은 것은 카펫이었습니다. 바닥 전체가 불규칙한 흰 반점으로 덮여 있었습니다. 색깔과 섬유를 먹어치운 표백제 자국이며 이것은 카펫이 산성으로 공격받았다는 것을 나타내었습니다. 자국은 무작위적이지 않았습니다. 체계적인 적용을 나타내는 패턴을 형성했습니다. 마치 누군가 특정 공간에 표백제를 의도적으로 쏟은 것처럼 보였습니다. 벽도 유사한 손상을 보여주었습니다. 여러 곳에서 천장에서 바닥까지의 흰 줄이 이어졌습니다. 누군가가 상당한 힘으로 표백제를 던진 것처럼 보이는 튀김 패턴이 있었습니다. 화학적 손상이 너무 광범위해서 석고보드 자체가 일부 지역에서 손상되기 시작했습니다. 선생님, 카펫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점점 커지는 경고음에도 불구하고 목소리를 중립적으로 유지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청소했어요. 데보라가 말했습니다. 모든 것을 청소해야 했어요. 순수하게 만들어야 했기 때문이에요. 순수라는 그 단어가 제 척추를 오싹하게 만들었습니다. 제 경험상 부모가 자신의 아이들과 관련된 순수성에 대해 이야기할 때 보통 끔찍한 일이 일어나고 있거나 이미 일어났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우리가 집 깊숙이 들어갈수록 저는 전면적인 고장 상태를 보여주는 다른 세부 사항들을 알아차렸습니다. 창문은 단순히 알루미늄 포일로 덮여 있지 않았습니다. 가장자리에 덕트 테이프로 밀봉되어 모든 자연광을 차단하고 있었습니다. 연장 코드들이 벽을 따라 깔려 있어 공간 난방기와 램프에 전력을 공급하고 있었습니다. 이는 주요 전기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음을 나타냈습니다. 주방은 아치형 통로를 통해 보였습니다. 제가 보았던 것은 제 위장을 구역질나게 만들었습니다. 그릇들은 곰팡이로 덮여 싱크대에 쌓여 있었고 조리대에는 집 전체에서 보았던 것과 동일한 표백제 패턴이 있었습니다. 표백제를 담고 있었던 여러 개의 빈 갤런 통들이 하나의 벽에 마치 군인처럼 배치되어 있었습니다. 소녀들은 어디 있습니까? 클레어가 물었습니다. 그녀의 전문적인 침착함은 점점 더 디스터빙한 환경에도 불구하고 유지되고 있었습니다. 그녀들의 방에 있어요. 데보라가 짧은 복도 쪽으로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그들은 많은 잠을 자요. 약물이 그들을 피곤하게 만들어요. 무슨 약물? 제가 즉시 물었습니다. 청소 약물. 그것은 그들의 피를 정화하는 데 도움이 돼요. 데니스가 이론적으로 설명해줬어요. 그는 이런 것에 대해 잘 알아요. 복도는 좁고 어두웠으며 한 개의 벌거벗은 전구가 더 냉혹한 그림자를 벽에 들이우고 있었습니다. 여기 카펫에도 표백제 손상이 보였습니다. 화학 냄새가 더 강했습니다. 걸어가면서 저녁 성경 관련 그림으로 되어 있는 벽을 보고 말았습니다. 표백제로 그려진 십자가들, 단단하게 적혀있는 성경 구절들. 크레이머 씨, 저희는 아이들을 확인하는 동안 당신이 밖으로 나와 주셔야 합니다. 클레어가 말했습니다. 이 화학 냄새는 건강에 해가 되며 우리는 상황을 평가해야 합니다. 안 돼. 데보라가 급하게 말하며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그들을 데려가지 마세요. 그들은 지금 깨끗해요. 제가 그들을 깨끗하게 만들기 위해 많은 노력을 했어요, 저요. 악령들이 거의 사라져가요. 악령들이 거의 사라졌어요. 라는 그 문구는 제 피를 식히게 합니다. 저는 심각한 정신질환을 동반한 사건을 여러 건 조사했기 때문에 위험한 망상 언어를 알아차릴 수 있었습니다. 부모가 자녀와 관련하여 악령에 대해 이야기를 하기 시작할 때는 보통 그들이 영혼을 정화하는 명분으로
체계적으로 아이들을 학대해 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첫 번째 침실의 문을 찾았습니다. 즉시 가장 나쁜 공포를 확인하는 무언가를 보았습니다. 문은 외부에서 슬라이딩 볼트 잠금을 마련해 놓았고 아이의 손이 닿지 않는 높은 위치에 있었습니다. 볼트 주위에 새로 긁힌 자국이 최근에 자주 사용된 것을 나타내었습니다. 크레이머 씨, 지금 바로 이 문을 열어주셔야 합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제 손이 본능적으로 무기로 이동하고 있었습니다. 폭력을 예상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문 뒤에서 우리가 발견할지도 모를 것을 대비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들은 자고 있어요. 그녀가 반복했지만 그녀의 손은 볼트를 향해 뻗기 위해 심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잠깐 잠겼을 때 더 잘 잔다는 것을 저는 알고 있어요. 악령들은 잠겨 있을 때 들어올 수가 없어요. 클레오와 저는 서로를 쳐다보았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간단한 복지 점검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잠재적인 구조 상황으로 발전했습니다. 우리는 모든 것에 대비해야 했습니다. 볼트가 금속이 긁히는 소리와 함께 쑥 빠져나왔고 좁은 복도에서 비정상적으로 우렁찬 소리가 울릴 것 같았습니다. 데보라는 두려움을 안고 문을 천천히 열었습니다. 그 뒤는 아이의 방으로 위장이 된 악몽의 방이었습니다. 8mm 스완 피트 크기였고 창문도 통풍도 없었습니다. 문을 통해 들어오는 바람이 전부였습니다. 바닥에는 2개의 싱글 매트리스가 놓여 있었고 둘 다 표백제와 즉각적으로 제가 인식한 구토물로 얼룩져 있었습니다. 벽에는 집 전체에서 볼 수 있었던 것과 같은 표백제 손상이 있었지만 여기는 더 집중적이고 의도적이었습니다. 누군가가 체계적으로 모든 표면을 화학물질로 적셨다는 것을 나타냈습니다. 한 매트리스 위에는 13세 정도로 보이는 소녀가 누워 있었으나 신체적 상태로는 확실할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비쩍 마른 모습으로 아기 자세를 취하고 있었고 그녀에게 맞지 않는 큰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입술은 갈라지고 피가 나고 있었습니다. 피부는 회색빛을 띠고 있었고 그녀의 호흡은 얕고 힘들었습니다. 그녀는 나를 올려다보며 너무 많은 지식을 지닌 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표정에는 놀라움도 희망도 없었습니다. 그저 오랜 시간 이를 기다린 듯한 체념한 인식이 드러나는 표정이었습니다. 다른 매트리스는 비어 있었지만 그 위에 얼룩들은 제가 고려하고 싶지 않은 이야기를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레이스는 어디 있습니까? 클레오가 즉시 물으며 나이 많은 소녀 옆에 무릎을 꿇고 그녀의 활력을 점검했습니다. 그녀는 깨끗해요. 데보라가 문에서 말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거의 노래하는 듯했습니다. 그녀는 안에서 더럽게 되는 것을 멈출 수가 없었기 때문에 나는 더 깨끗하게 만들어야 했어요. 악령들이 그녀에게 매우 강했거든요. 13세 소녀 릴리는 말을 하려 했지만 그녀의 목소리는 거의 속삭임에 가까웠습니다. 클레어는 그녀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며 이야기했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소녀가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를 처리하는 동안 창백해졌습니다. 그녀는 우리에게 하얀 물을 마시게 했어요. 릴리가 속삭였습니다. 그녀의 말은 거의 들리지 않았습니다. 매일매일 더 많은 더 마른 하얀 물을. 그레이스는 그것을 충분히 토하지 못했어요. 나는 그녀를 도우려고 했지만 그녀는 너무 작았어요. 찬란한 추위가 제 위장에 안착했습니다. 하얀 물, 표백제, 용액. 이 엄마는 자신의 아이들을 체계적으로 중독시키고 있었는데 그녀는 그들을 악령의 영향에서 정화하고 있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레이스는 지금 어디 있습니까? 제가 다시 한번 데볼에게 물었습니다. 제 목소리를 차분하게 유지하기 위해 애썼습니다. 욕실에요. 그녀가 말했다. 그녀의 표정은 꿈꾸는 듯 단절된 느낌이었습니다. 여전히 깨끗해요. 그녀는 3일째 거기에 있어요. 악령들이 매우 고집스럽거든요.
저는 그녀를 밀치고 복도의 끝에 있는 욕실 문을 찾았습니다. 침실과 마찬가지로 외부 잠금 장치가 장착되어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저는 권한을 기다리지 않고 잠금을 강제로 열며 문을 밀고 들어갔습니다. 욕실은 작고 창문이 없었으며 단 하나의 벌거벗은 전구가 가혹하고 용서할 수 없는 빛으로 모든 것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욕조에는 제가 즉시 인식한 농축된 표백제 용액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냄새가 매우 강렬하여 목이 아프고 눈에서 물이 흘렀습니다. 욕조에서 엎드려 떠 있는 것은 한 아이의 시체였습니다. 그녀는 하얗게 표백된 원단의 잠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어두운 머리는 머리 주위에 해조류처럼 퍼져 있었습니다. 그녀의 피부는 화학적으로 긴 노출로 인한 밀랍과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지금 즉시 추가 지원과 EMT를 요청하세요. 제가 클레어에게 말했습니다. 제 교육이 덮쳐오며 제가 보고 있던 것에 대한 마음이 뒤덮이며 그리고 하수구 유해 준비 절차를 가져오세요. 이 모든 곳은 오염되었습니다. 제대로 보호장비 없이 아무도 여기 들어오지 못하게 하세요. 클레어는 이미 그녀의 라디오에서 응급대처를 요청하고 있으며 릴리를 의식 있게 유지하려고 했습니다. 그 소녀는 중증 화학 중독으로 비상 상황이 되어 있었고 이미 장기간 진행되었음이 분명했습니다. 저는 그 욕실 안을 아무것도 손대지 않고 관찰하고 있었으며 그러나 그 안에서 6세 그레이스 크레이머는 이미 죽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녀의 죽음은 결코 자연스러운 것이 아닌 것처럼 보였습니다. 지원이 도착할 때까지 데보라 크레이머는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정확히 자백하는 것이 아니라 약물과 망상에서 망가진 사람처럼 간헐적으로 이야기했습니다. 그녀의 말은 몇 달 동안의 체계적인 학대의 그림을 그렸습니다. 이는 메스 중독으로 인한 편집증에 의해 촉진되었고 악령 소유에 대한 진정한 정신병적인 믿음을 표현한 것으로 보였습니다. 그들은 안에서 더러웠어요. 그녀는 계속 말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다시 그 노래 같은 톤으로 바뀌었습니다. 악령들이 어떻게든 그들 안으로 들어가 있었어요. 학교에서라도 아니면 다른 아이들로부터 들어가 있었어요. 나는 가끔씩 그들이 몸 안에서 움직이는 것을 볼 수 있었어요. 데니스가 그렇게 청소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었어요. 그는 백색 물이 충분히 사용된다면 악령을 죽일 수 있다고 했어요. 지금 데니스는 어디 있습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그러나 그때 각장을 문서화하며 릴리가 절실히 필요로 하는 의료 조치를 받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었습니다. 그는 더 많은 백색 물을 가지러 갔어요. 데보라가 그 사실을 있는 듯 없는 듯 무심하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깨끗하게 만드는데 거의 다 썼어요. 그레이스는 더 많은 청소가 필요했어요. 왜냐하면 그녀의 악령이 매우 강했어요. 작은 아이는 항상 가장 강한 악령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들은 그 싸움을 배우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다음 1시간 동안 우리의 조용한 복지 점검은 주요 범죄 현장 수사로 변모하게 되었습니다. 하수구 유해팀이 도착해 오염된 집을 처리하고 조사자들이 내부에서 작업할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게 되었습니다. EMT팀은 릴리를 UC 데이비스 메디컬 센터로 급히 이송하여 다음 한 달 동안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목, 위장, 신경계에 심각한 화학적 손상에서 회복하고 있었습니다. 부검관 사무소는 그레이스의 시체를 인수받았지만 초기 검사는 화학적 오염이 제대로 평가될 수 있어야 기다려야 했습니다. 심지어 부검관의 밴도 시신 가방이 실리고 나서는 오염이 이루어져야 했습니다. 저는 하수구 유해 수트를 입고 호흡 장치도 착용한 채 그 집을 지나야 했습니다. 저는 데보라 크레이머가 그녀의 딸들에게 한 모든 것을 문서화했습니다. 그 세상의 전조가 처리되는 것 동안 저에게 분명해진 지속적인 충격의 완전한 범위가 드러났습니다. 그 집에는 여러 개의 욕조를 채울 정도의 상업용 표백제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건물 곳곳에 저장되어 있었습니다. 화학 분석에서 학대가 몇 개월 동안에 걸쳐 진행되었고 결국
데보라의 망상이 심화시켰다는 것이 명시될 것입니다. 그 소녀들의 침실에는 반복적인 구토의 증거가 있었습니다. 그들이 강제로 소비하게 되어 발생한 화학적 화상 자국이 있습니다. 증거 분석에서는 그들의 목과 위장 안에서 혈액이 표백제와 섞여 있었음을 발견했습니다. 이것은 화학적 화상으로 인해 그들의 목과 위장이 오랫동안 출혈을 하고 있음을 나타냈습니다. 가장 무서운 것은 이 욕실이 가장 불안한 증거를 제공했습니다. 욕조의 내용물은 거의 30%의 표백제를 포함하고 있었습니다. 피부와의 접촉 시 심각한 화학적 화상을 초래할 농도였습니다. 그레이스의 시신은 화학적 화상으로 인한 손상을 보여주었고 그녀의 노출된 피부 대부분에 화학적 화상이 있었습니다. 가장 끔찍한 발견은 그레이스가 이 표백 욕조에 처음 들어간 것이 아닌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부검자는 그녀의 신체에서 이전의 화학적 화상의 증거가 발견되었습니다. 이는 그녀가 여러 번 수주에 걸쳐 이 고통을 당해 왔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집의 생활 공간은 매일 더 심각한 발작의 이야기를 전합니다. 벽에는 표백제로 쓰인 종교적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정화와 악령을 쫓아내는 것에 관한 성경 인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데보라는 인식의 과정 동안 벽에서 이 과정을 문서화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구원을 가장한 왜곡된 학대의 연대기를 만들어 나갔습니다. 이틀 후 데니스 켈러맨이 다이브되었을 때 그는 욕조를 3번 채울 만큼의 표백제를 들고 있었습니다. 그의 신문 중 그는 데보라가 딸들을 악의 영향에서 정화하려고 시도하고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표백제 소비가 데보라의 아이디어였다고 주장했지만 그는 화학물질을 제공하고 악령 소유에 대한 그녀의 편견을 강화하고 있다고 인정했습니다. 그녀는 그 아이들이 어떤 악에 영향을 받았다고 확신했어요. 그는 수사관들에게 자백하면서 말했습니다. 나는 일반적인 청소로 충분하다고 말하려고 했지만 그녀는 악령들이 그들 안에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녀는 그것들을 없애는 유일한 방법은 그들의 내부에서 정화해야 한다고 말했어요. 법의학적 증거는 다른 그림을 연출했습니다. 켈러맨은 기괴한 종교적 신념의 역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데보라에게 자신의 아이들이 악령에 사로잡혔다고 설득한 것으로 보였습니다. 그의 전화에서 복구된 문자 메시지는 그가 화학물질의 빈도와 농도를 증가시키도록 그녀를 격려하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레이스의 죽음이 하루 전 보내진 메시지는 더 치힐링했습니다. 치료가 효과가 없다면 그녀는 하얀 물에 더 많이 머물러 있어야 할지도 몰라. 때로는 악령들이 깊이 숨겨져 있어서 그들을 질식시키려면 머물러 있어야 해. 데보라의 정신상태 평가는 심각한 메스 유도 정신병에 의해 복잡하게 얽혀 있었습니다. 그녀를 조사한 정신과 의사들은 그들의 존재 믿음이 약물 사용보다 먼저 있었는지 또는 후속으로 발생했는지를 결정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의견은 그녀가 실제로 그녀의 두 딸들의 영혼을 구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믿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법의학 정신과 의사인 레베카 해리슨 박사는 데보라의 정신 상태를 그가 당면한 가장 심각한 약물 유도 정신병 후보 중 하나로 설명했습니다. 환자는 그녀의 행동에 대한 현실과 완전히 단절된 모습입니다. 그녀는 보고서에 썼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그녀의 딸들이 악령 실체에 감염되었다고 믿고 있으며 그녀의 행동이 그들의 영혼의 구원에 필요하다고 믿습니다. 데보라 상태의 가장 디스터빙한 측면은 그녀가 그녀의 아이들을 해쳤다는 사실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었습니다. 심지어 그레이스의 죽음을 목격했을 때조차도도 그녀는 백색 치료가 악령을 제거하는 데 성공적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녀는 그레이스가 지금 천국에서 깨끗하고 순수하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릴리는 그녀의 소화계와 신경계에 대한 광범위한 화학적 손상으로 인해 힘들고 복잡한 회복 양상이었습니다. 우리는 그녀를 찾기 전 몇 주 동안 23파운드를 일해렀습니다. 그녀의 목은 화학적 화상으로 인해 너무 손상되어
한 달 동안 속삭임을 넘어서 말을 할 수 없었습니다. 릴리의 회복 중 함께 작업한 아동 심리학자 헨리 벨 박사는 그녀를 그가 치료한 아동 중에서 가장 심각한 외상 경험자 중 한 명으로 묘사했습니다. 그녀는 몇 달 동안 지속적인 공포 상태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설명했습니다. 그녀는 엄마가 자매를 천천히 죽이고 있는 걸 알고 있었지만 그것을 막거나 도망칠 방법이 없었습니다. 벨 박사와의 인터뷰 동안 릴리는 체계적인 학대에 대한 세부 사항을 제공하여 신체적 증거가 제시했던 것보다 훨씬 더 끔찍한 그림을 그려내었습니다. 릴리에 따르면 백색물 치료는 처음에는 소량이었습니다. 데보라가 그들의 피를 정화한다고 주장한 음료수에 몇 방울의 표백제가 들어갔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나쁜 맛이었어요. 릴리는 벨 박사에게 말했습니다. 엄마는 우리가 건강하게 유지하기 위한 약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 뒤로 그녀는 점점 더 많이 주기 시작했고 우리는 입과 목이 화끈거렸습니다. 제가 아프다고 말하자 그녀는 그것이 악령이 약에 저항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데보라의 망상이 깊어질수록 치료는 더 잦아지고 농도가 높아졌습니다. 릴리는 표백제를 강제로 마시게 된 뒤 즉시 구토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녀는 그레이스도 그렇게 하도록 가르치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레이스는 겨우 6세였고 화학물질이 체내로 흡수되는 것을 막을 만큼 빠르게 기술을 익힐 수 없었습니다. 나는 그레이스와 함께 소파 뒤나 옷장에 숨어서 그녀가 구토하는 것을 도와줬습니다. 릴리는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때때로 엄마가 우리를 지켜보고 우리에게 그것을 삼키게 했습니다. 그녀는 우리가 구토를 하면 악령이 우리 안에 영원히 남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백색물을 강제로 소비하는 것이 그 소녀들이 견뎌야 할 유일한 학대가 아니었습니다. 데보라는 또한 그들을 표백 욕조에 넣어 점점 더 농축된 화학 용액에 가두었습니다. 릴리는 그 고통을 온몸이 불타버리는 것 같은 느낌이라고 묘사했습니다. 그러나 데보라는 그들이 비명을 지르고 눈물을 흘리는 것을 악령이 배출되고 있다는 증거로 해석했습니다. 가장 가슴 아픈 것은 릴리가 그레이스의 마지막 날을 회상한 것이었습니다. 그 6살짜리는 점점 더 약해져 구토를 잘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지속적인 화학 중독이 그녀를 대부분의 시간 동안 거의 의식을 잃게 만들었습니다. 데보라는 그레이스의 쇠약한 상태를 치료가 잘 이루어지고 있다는 표시로 해석했습니다. 악령이 마침내 지배당하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레이스는 걷거나 말할 수 없게 되었어요. 릴리는 기억했습니다. 그녀는 그냥 매트리스에 누워 떨고 있었어요. 엄마는 그것이 악령들이 붙잡으려고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고 했지만 그녀는 약해지고 있었다고 했어요. 그녀는 그레이스가 완전히 깨끗해지면 완벽해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날 밤 그레이스가 사망했을 때 데보라는 그녀에게 거의 한 컵 분량의 희석하지 않은 운표백제를 마시게 했습니다. 릴리에 따르면 그레이스는 몇 시간 동안 경련을 하다가 호흡을 멈췄습니다. 도움을 호출하기보다는 데보라는 그레이스의 시신을 욕실로 옮기고 표백 용액이 가득한 욕조에 넣었습니다. 엄마는 그레이스가 모든 악령들이 그녀의 몸에서 나오도록 하얀 물에 계속 있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릴리는 벨 박사에게 말했습니다. 엄마는 그레이스가 완전히 깨끗해지면 깨고 완벽하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 3일 동안 데보라는 릴리에게 치료를 계속했습니다. 그레이스의 시체는 욕실에 그대로 두어졌습니다. 릴리는 오직 그녀가 구토 기술을 완벽하게 했기 때문에 생존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그녀를 찾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사건은 14개월 후 릴리가 증언할 만큼 회복되었을 때 재판에 회부되었습니다. 재판 절차는 데보라가 여전히 딸들의 최선의 이익을 위해 행동하고 있었다는 주장과 데니스 켈러맨이 공모자였는지 아니면 데보라의 정신질환을 이용한 조종자였는지를 확정하는 복잡성으로 얽혀 있었습니다. 수석지방검사인 레이첼 원기 이끄는 검찰은 두 피고가 종교적 정화의 명목으로 체계적인 고문과 살인에 가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것은 아이들을 돕으려는 사랑스러운 어머니의 행동이 아닙니다. 원기 배심원에게 개회사에서 말했습니다. 이것은 6세 소녀의 죽음으로 끝을 맺을 때까지 몇 개월에 걸쳐 계획된, 계산된 학대였습니다. 방어 전략은 데보라의 심각한 정신질환과 약물 중독을 중심으로 수행되었습니다. 그들은 그녀가 살인죄에 필요한 의도를 형성할 수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데보라의 변호사인 공공변호사 마이클 로버츠는 그녀의 인지기능과 현실 인지에 대한 만성 메스 사용의 영향을 증명하기 위해 전문가를 불러왔습니다. 데보라 크레이머는 괴물이 아닙니다. 로버츠는 주장했습니다. 그녀는 그녀의 현실과 망상을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이 파괴된 심각한 아픈 여성이었습니다. 그녀의 마음속에서는 그녀의 자녀의 영혼을 구하고 있었다고 생각했지 그들의 몸을 해치고 있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검찰의 사건은 압도적이었습니다. 릴리의 증언은 모든 측면에서 체계적인 학대를 상세히 다루고 있었고 비디오 회로를 통해 전달된 그녀의 증언은 그녀가 겪었던 체계적인 학대의 세부 사항을 제공했습니다. 화학시설에 손상된 집, 농축된 표백제 용액, 그리고 지속적인 고문에 대한 증거는 그녀의 증언을 모든 측면에서 지지했습니다. 아마도 가장 결정적인 것은 데니스 켈러맨의 문자 메시지로 존재하는 학대의 격려와 방향을 주었고 그런 메시지에서 그는 정확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고 있었고 개입보다는 그것을 확대시켰음을 나타냈습니다. 배심원은 6시간이 채 걸리지 않고 모든 혐의에 대해 유죄 판결을 반환했습니다. 데보라는 그레이스의 죽음에 대해 2급 살인죄로, 릴리에게 행한 아동학대에 대해 여러 건의 아동학대와 외상 어린이에 대한 중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녀는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데니스 켈러맨은 데보라를 상대로 자바에게 협조하며 공모, 아동 방치 및 살인 방조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그는 주 교도소에서 25년부터 종신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하지만 저에게 이 사건은 유죄 판결이 나오는 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매일 밤 저를 따라오고 제 꿈속으로 스며들어 다른 아동 관련 사건을 바라보는 방식을 바꿨습니다. 그 냄새가 최악이었습니다. 화학적 냄새는 단지 제 옷과 머리카락에 스며드는 것이 아니라 제 근육에 매우 구석구석까지 침투했습니다. 그 집을 처리한 후 몇 달 동안 저는 무작위 장소에서 표백제의 향기를 맡곤 했습니다. 식료품점, 저의 욕실, 심지어 바람이 부는 날의 야외에서도. 그리고 즉시 메스꺼움과 혼란이 밀려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제 아내 카르멘은 저에 대한 걱정을 시작했습니다. 제가 잠을 잘 이루지 못하고 모르는 날짜에 자꾸 그레이스 크레이머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6살의 소녀가 엄마가 자신을 구하려고 했다고 믿으면서 죽었던 것. 독극물을 먹여 구토하게 함으로써 생존하는 데 전문가가 된 릴리. 그녀의 여동생을 구할 수 없었던 것을 목도하며 생존한 소녀. 부서진 그 지식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속에서는 이러한 사건을 경험했던 것과 거리두기를 진행해야 한다고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부서진 상태와 융합하는 것을 피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부서진 모든 상처가 치료되지 않았습니다. 제 동료 심리학자 엘리자베스 하트만 박사는 제가 경험하고 있는 것이 2차 외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극단적인 아동학대의 사례를 다루는 경찰관들 사이에서 흔한 반응이라는 것입니다. 그녀는 상담을 권장하고 경험을 처리하기 위해 시간을 내기를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정적의 순간들 동안 항상 떠오르는 세부 사항을 피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레이스의 몸이 여러 번의 화학적 화상의 증거를 가졌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이는 그녀가 처음으로 표백제 욕조를 경험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암시합니다. 릴리가 강제로 구토하는 증거를 숨기기 위한 정교한 시스템을 개발했다는 사실을 발견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마치 그녀는 그들의 생존이 엄마가 독극물을 거부했던 것을 알지 못하게 해야 한다고 깨달은 듯 했습니다. 가장 무서운 것은 두 소녀 모두 아동보호 서비스에 주목을 받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데보라는 감독 방문 동안 살해 작업자들을 설득하여 그녀가 여전히 깨끗하고 안정적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시스템은 모든 수준에서 그들에게 실패했고 결국 6살짜리 소녀의 죽음으로 이어졌습니다. 카르멘은 제가 부서진 사건에 대해 누군가에게 이야기해보라고 제안했습니다. 아마도 트라우마를 전문으로 하는 개인 치료 세계. 하지만 매번 약속을 정하고 싶을 때마다 그 집에서 본 것들을 일반인에게 설명해야 할 것 같아 그곳에 가는 단어를 찾기 힘든 것이었습니다. 어떻게 표백제와 구토로 얼룩진 아이 방의 모습을 설명할 수 있습니까? 화학물질이 담긴 욕조에서 버려진 6살짜리 아이의 시체를 발견한 끔찍함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습니까? 자신의 여동생을 구하기 위해 노력했지만 힘이 부족했다고 속삭이는 13세 소녀가 나에게 전해주는 소리의 의미를 어떻게 핑계할 수 있습니까? 데보라의 선고가 이루어진 지 3달 후 저는 중범죄 부서에서 계속 일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아동을 포함한 모든 사건은 릴리와 그레이스를 떠오르게 하고 모든 가정폭력 사건은 잠긴 문 뒤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지 궁금하게 만들었습니다. 모든 복지 점검은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에 대한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저는 52세 생일이 되기 불과 2주 전 조기 퇴직을 신청했습니다. 두 번째 직업을 시작할 만큼 젊었지만 아동들이 고통받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집으로 다시 돌아가는 용기를 낼 수가 없었습니다. 성인이 되어온 직업이 갑자기 우회의 감각으로 들렸습니다. 결정적인 계기는 갱단 총격 사건의 10대 목격자를 수행하는 일상적인 후속 인터뷰에서 다가왔습니다. 그 아이는 긴장해 보였고 면담실의 문을 두리번거렸습니다. 그 아이는 방에서 청소용품 냄새가 나서 메스꺼움을 느낀다고 했습니다. 전혀 화학적인 냄새가 없다기보다는 갑자기 저는 그 막다른 골목의 집으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통입을 통해 두 여자아이의 체계적인 고문을 문서화해야 했습니다. 저는 인터뷰에서 사라지고 20분 동안 주차장에 있어서 자신의 평정을 되찾으려고 했습니다. 그때 저는 제가 다 끝났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23년의 경찰 생활, 그리고 사람들이 얼마나 추악해질 수 있는지를 보여준 사건으로 인해 그 일이 끝나게 되었습니다. 사랑의 이름으로 악을 저지르며 일으킨 고통을 보았습니다. 저는 오레곤으로 이주하여 유진의 작은 대학교에서 보안감독관으로 취직했습니다. 그 일은 평화로웠고 주로 학생들과 결속이 나쁜 경찰 사건이나 작은 물건의 절도를 관리하는 일이었습니다. 그건 유리창 하나 부서지는 일이나 노트북 도난 같은 문제가 발생해야 해결할 수 있는 일상이었습니다. 누구도 추가적인 트라우마에 노출되지 않도록 하는 것으로 해결 가능한 직장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도 7년이 지난 지금도 저는 내 집에서 표백제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 냄새는 즉시 저를 다시 그 세크라멘토 집으로 가져다 놓습니다. 얼룩진 카펫과 그 6살 소녀가 사랑받고 있다고 믿으며 죽었던 잠금된 화장실 문이 있는 곳입니다. 가끔 저는 만약 우리가 그 복지 점검을 하루라도 더 일찍 결정을 내렸다면 어떨까 하고 생각합니다. 그레이스는 여전히 살아있을까요? 우리는 그녀의 심장을 멈추게 한 마지막 치명적인 독을 막을 수 있었을까요? 하지만 그 생각은 무의미하다는 것을 압니다. 학대는 몇 개월 동안 진행되어 왔고 데보라의 망상이 심화되면서 서서히 악화되었습니다. 그레이스는 우리가 집을 찾았을 때 이미 화학 중독으로 심각한 피해를 입었습니다. 우리가 더 일찍 도착했더라도 그녀는 내부 장기에 미치는 막대한 손상으로 인해 살아남지 못했을지도 모릅니다. 릴리는 육체적으로 고난에서 회복되었지만 심리적 상처는 평생 지속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녀는 콜로라도의 친척과 함께 살았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받은 보고서에 따르면 그녀는 학교와 치료에서 잘 지내고 있었다고 합니다. 지금 21세의 젊은 여성으로 극복하여야 하는 어떤 일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살아남았습니다. 그녀가 경험한 것에도 불구하고 정상적인 삶을 살 수 있는 방법을 찾았기를 바랍니다. 다시 사람들을 신뢰할 수 있게 되었기를 바랍니다.
모든 어른이 위험하다는 믿음이 아닌 세상에는 악보다 선이 더 많다는 내용을 믿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그녀는 결코 완전히 치유되지 않을 상처를 지니고 있다는 것을 압니다. 그녀가 표백제 냄새를 맡을 때마다 아마도 그가 생존을 위해 독극물을 구토하게 만든 잠긴 침실로 되돌아갈 것입니다. 그레이스의 나이에 맞는 작은 소녀를 볼 때마다 아마도 그녀는 구할 수 없었던 여동생을 떠올릴 것입니다. 크레이머 사건의 가장 힘든 부분은 폭력이거나 약물임에도 불구하고 심지어뿐만 아니라 끔찍한 살인 방법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데보라가 그녀의 딸들을 구하고 있다고 진정으로 믿었다는 것을 깨달은 것이었습니다. 그녀의 화학적 손상이 있을 어두운 마음속에서 그들의 독극물을 마시게 하는 것은 모성이자 사랑의 표시가 되었습니다. 정말 심각한 개념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가장 이해하기 어려운 악이었습니다. 해악을 행하는 대상으로 존재할 수 있는 악이 아닌 동정의 사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정신 속에서 조롱하고 자기 아이들에게 상처를 주는 부모의 행동만큼 평범하게 보이는 사람들. 이제 노인 소녀를 보면 저는 그레이스 크레머에 대해 생각하며 그녀가 자란다면 어떤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어떤 꿈들을 추구할 수 있었을까? 저 세상에 어떤 기여를 했던가? 사랑을 가지고 자신의 아이들을 어떻게 키울 수 있었을까 하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 모든 잠재력은 그녀가 사랑의 이름으로 행동했다고 믿었던 누군가에 의해 지워졌습니다. 누군가는 고문의 구원과 살인을 정화로 혼동했습니다. 표백제 냄새는 항상 나를 그 집으로 되돌려 보냅니다. 얼룩진 카펫과 외부에서 잠금이 제대로 되어 있는 욕실문에 대한 경고. 누군가 지켜보지 않은 곳에 가장 끔찍한 일들이 벌어지고 물건들이 정화된다.